네, 오늘은 연말정산할 때 유용한 이 주택자금 소득공제, 이 종합 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지금까지 어떤 걸 봤냐면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그리고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그리고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살펴봤는데, 이게 각자 요건이 있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전체 금액이 공제를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 각자의 요건도 충족해야 되지만 이 세 가지의 종합 한도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될까요? 사실 금액을 입력하면 한도는 자동 계산 될 거예요. 근데 사전적으로 알고 있다면 굳이 내가 소득공제를 받지도 못하는 주택 마련 저축 납입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주택 임차 원리금 상환액 이 금액도 얼마를 설정해야 될지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 임차 차입금 각각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어떤 거였죠? 금융기관이나 거주자한테 이 부분 유용하다고 했죠? 거주자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왜 빌렸죠? 내가 주택을 임차하려고 전세나 아니면 월세 보증금을 내려고 빌린 거죠. 얼마 빌렸죠? 물론 금액이 있는 건 아니에요. 2억 원을 내가 빌렸다고 치면 내가 갚아 나가야 될 원리금 총액이 30년간 만약에 2,500이다. 그러면 이 전체 금액인 원금과 이자를 합친 이 원리금 2억 2,500을 연간 균등하게 내가 상환한다면 1년 동안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죠? 750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원리금 상환액의 40%는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득공제 300만 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이것만 있다면 가능해요. 그렇지만 다른 것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가 다 충족된다면 주택 청약저축 납입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요건 다 충족하는 분들이. 두 번째로 볼까요? 내가 청약 종합저축에 납입을 하잖아요. 돈을. 납입했어요. 240만 원 납입했어요. 그러면 그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겠대요. 지금 둘 다 소득공제죠. 지금 앞으로도 볼 것도 소득공제인데 이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는 차이가 난다는 건 제가 분명히 다른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96만 원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내 세제 혜택은 내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부분들은 그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거였죠? 세 번째가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라는 게 있었죠. 내가 거주자예요. 금융기관한테 돈을 빌려서 내가 이자를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자 상환액이 근로소득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내가 금융기관에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주면 이게 소득공제가 된다고? 된다는 거죠. 물론 특정 요건들이 있었죠. 그 요건은 각각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한도가 있었죠. 1차 한도를 먼저 보면 내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 원리금을 갚아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원리금에다 40%를 곱한 금액을 나는 이걸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의 한도가 얼마였냐면 300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원리금이 이걸로 다 300만 원을 충족시켰다면 이건 납입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이제 다른 용도를 위해서 납입할 수는 있겠지만 납입하는 게 소득공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의 40% 내가 여기다 아무리 많이 납부했어도 이 한도가 이미 걸렸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를 합쳐서 300만 원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 보면 좋겠죠. 그럼 내가 청약종합저축에 얼마나 납입하면 좋을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한도의 금액을 고려해서 한번 계산해 보면요. 일단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A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내가 연간 750만 원을 불입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40%를 곱하면 그게 3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납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여기서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의미예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연간에 원금과 이자 합친 지출액이 750만 원이 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었는데 이게 없다고 치더라도 이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한도가 있었어요. 내가 청약저축에 월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아무리 많이 넣어봤자 소용없고 납입액 기준으로 연간 그러니까 월로 20만 원이겠죠. 연간 240만 원 이상을 넣어도 소득공제가 안 돼요. 이건 그 비주택의 한도예요. 비의 한도예요. 비. 이 부분은 뭐냐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인데 이때 이 납입액에 대한 한도가 있었는데 이게 240만 원이에요. 이건 지금 한도를 다 떠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만도 한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납입액도 240만 원 이상 넣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거 금융기관에서도 이걸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걸 뭐 공제액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납입액 기준의 한도예요. 거기에다가 40%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도가 이게 되겠죠. 내가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96만 원이에요. 그렇죠? 결국 둘이를 같이 고려했을 때 내가 여기다 아무리 많이 원리금을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납입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 240만 원 하고 있다면 난 원리금이 결국 510만 원에 대한 40%를 곱한 이 203만 원 결국 이 두 개 합친 값이 뭐죠? 300만 원이에요. 이것까지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만 돼서 750만 원이 된다면 밑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합쳐서 300만 원이 기준이다 라는 거고 이게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닌데 이 세 가지가 다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A와 B의 한도가 30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고려해야 돼요. 추가적인 금액은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00만 원과 500만 원 사이. 이것만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상환액으로 내가 아무리 많이 이자를 납부하고 있어도 200만 원까지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이 200만 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요. 일단 내가 이 차입금이 어떤 차입금이냐면 원칙적인 거예요. 그냥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이 넘잖아요. 그럼 이걸 일반적으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거든요. 다른 요건들이 좀 더 있긴 있지만 그건 그 강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 일단 그냥 차입금인데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래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세 개를 합친 값의 연간 한도는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추가 한도는 200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에요. 300만 원이 이미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공제할지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을 빼면 여기 1,500만 원이 추가될 수 있겠죠. 어떤 경우죠?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그러니까 하거나가 아니에요. 플러스 고정금리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자를 상환하고 있대요. 그러면 어떨까요?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면 이런 차입금이라면 이 요건 두 개가 모두 충족된 차입금이라면 여기에다 플러스 한도가 얼마나 추가되는 거죠? 1,500만 원을 추가해 준다는 거예요. 한도가. 이렇다면 한도가 늘어나는 거네요. 그럼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 차입금이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맞는데 이자가 고정금리 방식 위에랑 똑같죠? 이거나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이라면 사실 대부분이에요. 이게 두 개 합쳐진 거는 연간 1,800이지만 둘 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15년 이상이면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이라면 연간 1,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추가는 얼마죠? 1,200. 그러니까 이자 상환 공제. 이 둘로 충분하게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연간 기준으로
토탈에서 1,5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위에도 마찬가지죠. 두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기준으로 토탈로 1,800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300만 원 있으면 300만 원 빼고. 그리고 왜 차입금이 10년 이상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때는 어떨까요? 10년 이상인데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는 거나 이자를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고 있다면 또는 이자 또는 둘 중에 하나라면 한도가 얼마죠? 연간 300. 만약에 내가 이걸로 연간 300을 다 채우고 있어요. 주택 임차, 그러니까 그리고 청약저축 이거 합쳐서 300만 원이 다 찼어요. 그러면 차입기간 10년 이상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이면서 고정금리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받을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차입금 10년 이상이면서 이 위에 거 공제를 하나도 안 받아요. AB 공제를. 그런데 10년 이상인데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간 300만 원까지는 이자 비용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까 예외 규정 하나를 말씀 안 드렸는데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래요. 이때 15년 이상이 언제부터냐면 내가 주택을 사오면서 차입금을 같이 인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잖아요. 이때도 15년 이상이어야 될까요? 내가 지금부터 15년 이상?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소유자의 주택저당 차입금을 내가 인수했다면 최초 차입, 그 전소유자의 차입일을 기준으로 내가 기산해서 15년 이상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좀 어려운 규정이긴 하지만 이 해당되는 강의에 보면 있거든요. 그 등기일부터 3개월 안에 차입해야지. 내가 이전 등기를 했잖아요. 그럼 3개월 안에 내가 차입금을 차입해야 돼요. 이게 이 요건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 강의에 보면 있는데 그 규정은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지 이자 상환액 공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내가 전소유자가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차입해놓은 그 저당 잡힌 차입금을 내가 인수한다면 그 기산일, 15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산일은 그 소유자가 최초로 차입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등기일부터 3개월 내에 차입하지 않아도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주겠다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